네, 자 4년 전쯤이었죠. 이 헤르덴트의 인구 절벽이 여름철 휴가 필독수로 추천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에 의해서 한국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바가 있어서 크게 관심을 모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 작년 9월 이후에 강남 집값이 하락세를 타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 움직임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1유로, 우리 돈으로 1,300원짜리 집이 매물로 나오기도 했다고 하는데 오늘은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강남 집값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꿈쩍도 안 했었는데 최근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네, 요즘 그 재테크 네. 이렇게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주식보다 집값 하락이 더 관심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러한 그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이제 강남 지역의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것이다. 또 많은 그 부동산의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올해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신 분이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은 현 정부 들어서 강남을 비롯한 부동산 이렇게 투기를 잡기 위한 노력은 됐는데요. 제가 그 주말이고 그래서 네. 이 앵커한테 좀 질문을 하나 되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이 부동산에 이렇게 집값 잡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대책이 한번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서 네. 부동산 대책이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4번 넘게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2017년 2월 대책, 9월 대책,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 뭐 이렇게 부동산 대책이란 면목을 쓰지는 않지만 대체로 부동산 관련된 대책은 지금 이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한 4차례, 5차례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문제라든가 네. 그 다음에 가계부채 종합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소득세, 양도세 뭐 이렇게 이런 문제 네. 다 한번 합치면 대체로 한 10차례 정도 나왔다.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어요. 나왔네요. 많이 나왔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부동산 집값 잡기 위한 노력에서 사실 그 최후의 보리 지역이라는 강남 지역이 작년 9월 달에 그 최고가를 찍고 지금 이제 그림도 나오고 있습니다는 가격이 하락이 되고 있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 악영을 미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나올 정도로 하락세가 빨라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제가 추계한 게 아니라 어제 그 조선일보라든가 또 한국경제신문의 주요 뉴스로 달았었던 문제가 작년 9월 대비에 강남 집값 물론 이제 평형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디에 또 강남도 강남이냐 서초구냐 뭐 송파구냐에 따라 다르게 쓴다는 네. 대체로 보면 30평대 기준으로 이렇게 강남 집값이 작년 9월 대비해서 3억에서 많게는 5억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데요.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맞습니다. 하락 속도가 상당히 네. 빨라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게 선행 지표가 투자 금액이 크다 보니까 물량 지수거든요. 그래서 거래형 지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강남에 거의 이렇게 손을 놓을 정도로 거래가 급감하고 있는데요. 네. 얼마나 급감하냐? 작년 1월 대비해서 82%나 거래량이 오, 급감하다. 그래요. 거기 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시간이 이렇게 오래전서부터 얘기 나오긴 했습니다는 소위 인구 절벽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부동산 침체의 그 장기 우려. 우리 이제 집값의 공급 문제에서 보면 아파트의 공급은 그 전체 수요량 대비해서 한 130% 공급이 과잉 상태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인구 문제와 함께 이렇게 현실적으로 닥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인구 절벽에 따른 부동산의 장기 지표 우려 이 문제가 급속히 빠른 속도로 집값 하락하는 속도만큼이나 이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최근에 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 관련 통계를 보더라도 부동산 이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더해주고 있는데 통계 안에가 좀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핵심 지역일수록 네. 보통 이제 집값을 그 예측하는 데에는 사실 그 인구 통계학적 관점 이렇게 네. 이제 사실 이 대목을 가지고 많이 분석하는 것 같아요. 네. 대체로 보면 근데 국토 구성 균형화 이론이라든가 가속도 이론이라든가 다른 요인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인구 통계학적뿐만 아니라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볼 때는데요. 역시 가장 중요하고 시청자분이 가장 또 부동산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이 인구 통계학적 관점에서 사실
집값을 진단하고 집값을 전망하는 이런 거에 이렇게 우리나라에선 주를 이룬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한국의 집값이 이렇게 작년 9월 대비해서 빠르게 하락할까? 물론 그 이전서부터는 방송을 통해서 지적됐죠. 한국의 부동산은 강남만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 지방 부동산은 이미 떨어지고 있다는 문제를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상징격에 해당되는 강남의 집값이 꺾였다는 것은 지방 부동산은 더 떨어진다는 얘기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보통 대장 효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상징이 무너지면 그 밑에 있어서는 더 떨어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경제학에서 보면 트리클다운 이펙트, 깔때기 효과의 반대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보면 인구 통계학 관점에서 왜 이렇게 집값이 지방 부동산일 때 더 떨어질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통계청의 인구 통계학 관점에서 통계청의 발표한 인구 통계를 보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인구의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야죠. 집값도 이사하고 뭐고 이렇게 하면 인구의 신진대사가 돼야 되는데요. 그 신진대사의 가장 근원이 출생아 수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통계가 10월까지 잡혔거든요. 근데 10월에 출생아수 보면 26,500명. 저도 이 숫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이 그 항상 성장 시대에서 고등학교 이렇게 해도 실생아 수가 뭐 그때 10만 명 뭐 이렇게 했던 거를 기억나는데요. 지금은 26,500명. 그래서 많이 줄었네요. 7개월 연속 인구의 임계점에 해당되는 것이 최소한 3만 명은 지켜야 된다입니다. 그래서 무너져가지고 지금 7개월 연속 지속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10월까지 누적된 보면 7개월 연속 3만 명을 밑돌았으니까 누적된 출생아 수도 가장 적게 되겠죠. 아마 제 기억으로는 통계청 발표 26만 명 정도 되는데요. 역시 임계점인 30만 밑으로 떨어졌다. 연간. 그래서 이것이 사상 최저수를 기록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마 이 앵커가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잘 아실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층 거론 건수 급감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출생아 수가 앞으로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렇다 그래요. 이 젊은 층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과거에는 우리 때만 하더라도 결혼하겠습니까? 하면 빨리 결혼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요즘은 뭐 10명 이렇게 물어보면 실제 또 통계도 그렇고 10명 중에 보면 한 4명, 5명은 결혼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뭐 24시 편의점이라든가 저는 이거 한번 이행크게 젊은 세대에 물어볼게요. 혼술은 내가 좀 많이 들어서 압니다. 근데 뭐 혼잡? 뭐 이런 게 있고 뭐 이런 게 있다면요. 먹는 것도 혼밥. 혼밥입니까? 혼자 밥 먹는 거 말씀하시는 그런 용어들이 거죠?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그쵸. 이렇게 그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용어들이 신조어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기존의 그 자산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도 집값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고도 성장 과정에서 그래도 자산을 모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1955년에서 1965년까지 길게 보면 짧게 보면 아마 58년 개띠 인생들이 아마 인구 계층에서 가장 높을 겁니다. 그래서 58년 개띠, 59년 돼지띠, 60년 쥐띠 뭐 이런 사람들이게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들이 자산 계층에 해서 부동산의 구매력을 갖고 있었었는데요. 이 사람도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자산 계층에서 실질적인 측면이든 재테크에서 추가적인 이렇게 투자하든 간에 가장 돈의 캐시플로우가 많은 중간 허리들이 밑에선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중심 역할을 했던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하니까 중간 허리가 잘로 커는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 것이 뭐냐? 실제 수요든 아니면 투기적 수요든 집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집값이 이렇게 지방일수록 빨리 떨어지고 그다음에 강남도 이렇게 정부의 대책이 먹혀서 하락세가 빨라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뭐 시청자분들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출생아 수가 굉장히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출생아 수가 급감은 지속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 문제는 지금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일시적 현상은 그 문제만 딱 해서 뭐 양육비라든가 뭔가 쯤은 이게 개선되겠는데 지속적인 문제는 보다 본질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로 이렇게 된다. 정책적으로 시사점을 그렇게 던져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한국에 이렇게 지금 와서 보면 출생아 수가 많이 떨어진 이유는 1970년대 길게 보면 산하 제한 정책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 한 가구당 4인 기준도 지금 안 된다입니다. 한 3인 기준 이렇게 된다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희 집만 하더라도 이렇게
8인인가요? 우리 부모님까지 포함해서 네. 8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8사람도 그때는 많은 게 아닙니다. 10사람도 되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인구가 너무 많아지지 않느냐 해서 그렇군요. 그때 당시에 박정희 정부 시절에 네. 산하제 둘만 나와 잘 기리자 하나도 나와도 괜찮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와서 지금 와서 이렇게 출생아 수가 급감은 긴 요인, 먼 요인, 원인, 먼 원자 써서 원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 6.25 사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아선호 사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산하 제한 정책과 함께 이 남아선호 사상이 가장 했던 게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였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남아선호 사상이 1980년대 후반에 굉장히 돼서 이 성비가 급격히 흐트러졌거든요. 성비가 급격히 흐트러지니까 1980년대, 1990년대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결혼해서 가임 연령인데요. 가임 연령인데요. 결혼한 여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결혼을 하자는 가임에 들어갔던 이런 여성분들이 이게 급감하다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 그렇죠. 보면 지금의 출생아 수가 이렇게 급감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지금 그렇습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4명 중에 10명 중에 4명이 이게 결혼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결혼 비용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소득은 올라오지 않는데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데 자 결혼 비용이 지금 뭐냐 뭐 호텔에서 뭐 1억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호텔에서 이렇게 할 때는 저는 밥은 철저히 안 먹습니다. 네. 제가 보면 어이구 이거 어떻게 했냐 하면 왜 그런 데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하객이 부담이 되면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 가서 보면 이렇게 뭐 스테이크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그 송재조 대표께서는 이거 뭐냐 5, 6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은 말이야 그렇게 해서 뭐 경제 해설하는 사람이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게 모르냐 했더니 그 10만 원이 넘어간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게 할애비 내야 되는데요. 10만 원만 내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보다 더 내야죠. 네. 김영란법 아님들이 그쵸. 있다 하더라도 네. 사실상 저는 철저히 김영란법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는 그래서 어떠냐 그냥 뭐 이렇게 해서 김영란법 지키는 선에서 해야 되니까 밥을 먹고 나올 수 있습니까? 내가 돈 내는 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그 음식주가 값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못 먹고 나옵니다. 그냥 돈만 뚝 내고 돈만 내고 나와버리거든요. 안 갈 수 없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결혼 비용 때문에 1억 들어가는 결혼 비용 때문에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고용도 안 되는데 거기에 되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사실 이런 비용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뭐 아동비를 준다, 교육 뭐 출생아비를 준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이렇게 출생아 수가 많이 떨어지는 이 문제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1970년대부터 아주 구조적으로 봉착했던 문제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나왔다. 출생아수를 끌어올리려면 단순히 쉽게 되면 안 된다. 구조 요인을 이렇게 사회의 모든 요인을 구조적으로 개선시켜야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반영되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최근에 출생아 수가 많이 급감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 4년 전에 필독스로 유행을 했던 이 헤리덴티 인구 절벽에서 부동산 침체 가능성을 좀 염두에 뒀었는데 이 출생아 수 감소 문제랑 좀 연관이 좀 많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4년 전에 해리덴터의 이렇게 사실 인구 절벽에 따른 한국의 부동산 가격 예측에서 보면 2018년 이후에 한국의 집값이 떨어지겠다. 아주 장기 침체에 떨어지겠다 하는 것이 사실 그때 필독서인데요. 우리가 보면 해리덴터는 비교적 한국에서 책을 많이 팔아가지고 돈 번 사람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2007년에 머블론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이 이렇게 마치 안 읽으면 안 된다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것이 시사점을 많이 열어주기 때문에 이때의 10년 전에 사실 해리덴터의 머블론이 한국에서 굉장히 해서 증권사라든가 이런 것도 책을 사가지고 고객들한테 주고 임직원들한테 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번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미국 내에서는 사실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돈이 떨어서 그런지 딱 10년 후에 2016년, 2017년에 다시 인구 절벽에 한국의 부동산의 예측이다 이렇게 해서 나와서 이때 당시에 굉장히 화제를 뿌렸던 이런 건데요. 이때 자산계층, 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까, 장기 침체에 빠질까 할 때는 핵심 소비계층, 핵심 소비 45세에서 49세라는 얘기입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아니고 45세에서 49세 이랬는데요. 자, 젊은 층들은 지금 일자리가 안 주어지기 때문에
또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실수요적인 측면이든 아니면 투기적성에는 더 그렇고요. 실수요적인 측면에서 집을 사기 어렵다. 그리고 지금 지금 80세가 아니라 100세 사는 입장에서 보면 은퇴 이후의 삶에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돈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100세까지 살려면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집을 사지 않는다. 그게 그래도 유력에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캐시플로우가 45세에서 49세지 않느냐. 그러면 왜 2018년서부터 한국의 핵심 자산 계층이 들어들면서 사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가 될까? 이 시사점은 우리가 1970년대 이후로 산하 제한 정책에서 둘만 다 잘 그리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970년대에 태어났던 주말에 태어났던 사람이 2018년선 45에서 49세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딱 때려가지고 사실상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2018년 이후에 우리가 장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얼만큼 유행했냐면요. 자 2017년 말에 5대 은행장, 네. 5대 시주은행장 있잖아요. 해리덴터의 얘기를 들어서 2018년 해리덴터가 예측했던 시점이죠. 네. 한국의 집값이 집값이 15% 폭락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 말씀 많이 해주셨었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2018년에 정적으로 강남 지역의 부동산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정부의 대책이 그렇죠. 수없이 나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측에 가장 이렇게 틀릴 정도로 이런 예측이 나올 정도로 한국에서 소위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 공감대가 많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 이제 늦게 작년 9월서부터 집값이 강남의 최고로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또 하락 속도가 빠르지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침체보다 자주 운영됐던 해리덴터의 인구 절벽에 따른 부동산의 장기 침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비록 이 4년 전 책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 집값이 또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해리덴터 이 책이 또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요. 네, 요즘 보면 강남 지역에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네. 강의해 보면 예. 이 얘기가 다시 좀 말로 아, 통해서 그렇군요. 많이 나오는 상태거든요. 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러한 예측이 맞아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이렇게 시기적으로 조금 늦긴 했으면 맞아 들어가지 네. 않는 정도로 우리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침체 국면이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일단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작년에 많이 나올 때 한국의 부동산 전체 투기적으로 전체 부동산 시장이 화랑을 보였던 건 아니거든요. 사실 강남에 화랑을 보이긴 했지만 지방 부동산은 이미 이전서부터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부동산 대책에 나올 때 부동산 대책이 10차례 정도 직간접적으로 나오면 자 우리나라의 정부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 보인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오히려 이렇게 지방 부동산은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강남 지역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지금 상태에선 지방 부동산은 정부의 대책과 함께 더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정 PD께서는 지금 이게 집값에서 전세라든가 뭔가에서 쭉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자 지금의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자 역시 지금의 어제도 이제 홍남기 부총리께서 소상공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데요. 그 이슈가 됐던 것이 최저임금 문제거든요. 많은 일관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는 자 지금 보면 왜 이런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이렇게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갈피를 못 잡을 정도로 이렇게 되는가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자영업자들이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아니면 업무의 질적이라든가 노동의 질적이라든가 업무의 성격 이거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1조로 올린다 이런 입장을 봄에 따라서 사실 자영업자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자영업자들이 떨어진다는 것은 부동산 경기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침체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빈집이 있잖아요. 공식적인 총계는 150만 가구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200만 가구가 넘었다 하는 것이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이제 빈집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빈집들이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시카고 공포가 빠르게 확산된다. 또 강남 지역의 지금의 집값 하락세가 이렇게 네. 급락하는 상태. 강남도 집이 있잖아요. 빈집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강남의 지금 주거지역 중에 시카고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매가 대비해서 매매가가 전세가에 못 주는 소위 깡통주택. 이건 지방은요 진짜 심각합니다. 그렇군요. 진짜 심각합니다. 네. 포항이라든가 이런 데 이렇게 보면 정말 심각하거든요. 네. 깡통주택이 속출하고 이것도 지금 일부 이렇게 잘못된 사람이 있겠지만 갭 투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실 강남 지역도 깡통주택이 늘어난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하나의 부동산 시장의 실체가 되는 것이 가장 화려했던 지역의 건물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문제인데요. 지금 보면 그러한 그 경기상을 반영해서 상가의 공실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상가의 공실률 같은 경우는 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어요? 강남정도 논현동 아주 뭐냐 핵심 고금거리죠, 그죠? 각종 대기업들의 어떤 이렇게 아주 사치품들의 그 전시장이 몰려 있는 이 지역인데요. 또 연예인이든가 뭔가에서 무슨 뭐 이렇게 대출 받아가지고 집 이렇게 건물을 샀다 하면 건물 논현동 건물인데요. 그런데요. 이 건물들의 공실률도 지금 30% 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집에 이렇게 지금 부동산 사정이 심각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사실 최근 좀 거리를 걸어보면은 예전보다 상가 공실률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좀 많이 안 좋구나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시카고 공포가 어떤 용어인지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일부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해서 시카고 공포 이렇게 얘기 나오는 신조어, 이거 신조어는 아닙니다. 네. 근데 다시 이제 거론되는 시카고 공포는 자, 시카고를 상징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카고는 옛날에 자동차의 상징이었었죠. 자동차의 상징에서 사실상 뭐냐, 자동차 성장 속도에 비례해서 시카고가 번창했던 도시거든요. 근데 시카고의 무슨 이렇게 해서 자동차 노조의 굉장히 굉장히 노조의 거세로 인해서 시카고가 이렇게 자동차 업계가 이렇게 쇠퇴하다 보니까 시카고가 유령의 도시로 이렇게 변주했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많은 이렇게 시청자분도 시카고를 대상으로 해서 유령의 도시에 각종 범죄 악플의 영화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하다 보니까 시카고의 빈집들이 방치하다 보니까 이것이 범죄에 소홀이 돼서 전체적으로 사회 범죄율이 증가돼서 시카고는 한때는 세계에서 잘 살던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는 사실상 뭐냐, 지금은 IT라든가 엔터테인먼트라든가 다른 업종으로 완전히 개선시키는 시카고의 시장이 완전히 개선시켜서 다시 한번 이렇게 시카고가 도시 재생으로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는 한때는 범죄 소홀이 도시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이런 시카고 공포증이 다시 확산되는 것은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이태리라든가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일본도 빈집이 아주 급증하는 이런 상태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시카고의 이런 공포는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고 있다. 네. 지금의 주택시장이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정점을 지났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교포가 많이 사는 영국의 런던이라든가 독일의 베를린이라든가 호주의 시드니라든가 그다음에 캐나다의 밴쿠버라든가 토론토라든가 뉴욕의 강남이라는 체스트웨스트 카운티라든가 웨스트코스트 지역, 캘리포니아라든가 LA 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저기 집값이 하락을 했다. 그래서 집과 관련 리치 상품들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우리뿐만 전 세계적으로 시카고 공포인데요. 자, 지금 이게 시카고 공포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네. 자, 우리 것처럼 아마 박원순 시장이 그런 프로그램을 했다. 도시 재생 프로그램이라면서 빈집들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자, 그것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 내지는 서울시의 시민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재생을 해서 거기에 이렇게 집에 수요가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겠다 해서 수익자 부담보다는 경제에서 보면 디스엑스터널리티 부분에서 국민들한테 전가시키는 프로그램이 되는데요. 자, 다른 국가들, 자막장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시카고 공포를 예방하기 위해서 빈집은 빨리 좀 청산하는 게 좋다. 아, 그래요? 근데 빈집을 네. 청산하기 위해서 어떠냐? 이태리 같은 건 시칠리, 여성들이 가고자 하는 시칠리 이런 섬에서 보면요. 네. 이렇게 1유로짜리 우리 돈으로 1,300원에 해당되는 집을 그것도 네. 평수로 보면 33평에 해당되는 것을 이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긴 조건이 있습니다. 자, 빈집에 이렇게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어차피 국민의 세금에서 재생하고 이렇게 와서 하는 것보다는 자, 들어가라. 그러면 자기 소유율이 높겠죠? 그쵸? 작아져서. 네. 그럼 빈집이 자기 들어가니까 없어지겠죠? 네. 근데 원칙은 있습니다. 들어가서 이 빈집들을 빈집들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걸 다시 수리해라. 리모델링해라. 네. 이 원칙은 있습니다. 네. 이게 원칙을 해서 자, 당신이 들어가서 자, 당신 1,300원 들고 들어가서 당신이 개선시켜라는 얘기입니다. 네. 현상이야. 그래서 네. 수익자, 본인이 혜택받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 당신이 혜택을 받니까 당신이 개선해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런 것이 뭐냐? 이런 것이 우리나라와의 서울시의 도시재생 프로그램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마 도시재생 프로그램은 중앙정부, 문재인 정부의 프로그램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나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이렇게 미세먼지 이런 거 관련해서 서울대학교 안동현 교수가 외부 불경제효과, 음의 경제효과다, 음의 외부효과다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는
저희들은 the externality effect, 그 다음에 this externality effect, 외부 경제 효과, 외부 불경제 효과라고 하는데요. 안동 교수는 음의 외부 경제 효과라고 봤습니다. 보통은 이제 개인들이 이렇게 딱 할 때 비용을 발생할 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경훈 앵커께서 예를 들어서 집 앞에 아름다운 꽃을 만들었다. 부모님 집 앞에 아름다운 꽃을 만들었다. 1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하면 사실 이 아름다운 꽃을 들어가는 사적 비용은 100만 원입니다. 근데 그 사적 비용에 100만 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경훈 앵커 부모집에 이경훈 앵커가 구축됐던 아름다운 꽃밭길을 위해서 많은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름다움. 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혜택을 줘야 소셜 코스트는 그만큼 낮아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프라이빗 코스트보다 소셜 코스트 낮아지는 현상을 사실 뭐냐 이걸 외부 경제 효과라 이렇게 하고요. 네. 그다음에 외부 불경제 효과는 아침부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는 자 내가 껌을 씹다가 껌을 뱉었다. 네. 껌의 거리에 까맣게 물렸다 하면 네. 나는 껌 뱉은 거래에서 사적 비용이 그것이 10원이라 하더라도 이 도시 재생에서 보면 도시에서만 까맣게 되니까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게 껌을 누가 뱉었느냐 이거 지우기 위해선 청소하시는 아줌마들이 그렇죠. 공공지역에서 해서 네. 소셜 코스트는 그만큼 크거든요. 그래서 네. 프라이빗 코스트에 비해서 소셜 코스트가 큰 것이 결국 외부 불경제 효과이다. 미세먼지가 바로 그렇다. 왜 디젤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 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외부 이렇게 불경제 효과를 이렇게 초래하는데 왜 국민들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될까? 이 프라이빗 코스트보다 소셜 코스트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소셜 코스트를 줄여야 되는데요. 이걸 국민의 세금에서 국민 전체가 부담시켜야 될 것이냐. 아니면 발생시킨 사람, 혜택을 받은 사람한테 더 이렇게 거기에 원칙을 시키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 다 빈집에서 사회적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부분 수익자 부담 원칙을 취한다. 수익자 부담은 원칙을 취한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할 때 국민의 세금 가지고 시민의 세금 가지고 상가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선진국들의 빈집에서 시카 공부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청자의 판단을 한번 맡기겠습니다. 네. 전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출산율도 좀 떨어지고 있지만 이 고령화 속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좀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아무래도 네. 그렇죠. 지금 이제 경기 침체 문제에 대해서는 네. 인구 구조 탓이다. 뭐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됐던 네,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활동이 신진대사가 출생아수가 급감하니까 안 됐고 그다음에 지금의 경제활동에 참여했던 베이비에서 은퇴하니까 중간에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부동산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실상 우리의 잠재 성장률도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10년 동안 우리의 잠재 성장률 추계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아마 한국의 KDI 같은 경우도 아마 내부적으로 추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발표는 않고 있습니다. 아마 잠재 성장이 10년치 관련해서 가장 이렇게 정통 있는 게 옥스퍼드 아날리티컬, 지금은 옥스퍼드 이코노믹 잠재 성장을 추계하는데요.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기업가 분들에선 기업은 장기 플랜을 셀 때 우리의 시장 마켓, 그다음에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장기 마켓이 10년짜리 이렇게 되는데 가장 정확한 통계가 옥스퍼드 아날리틱, 옥스퍼드 이코노믹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장기 플랜을 하는 기업인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이거 가지고 시장 사이즈를 예측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제 정보를 드리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10년 후에 우리 잠재성이 2.2% 떨어진다. 근데 이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인구가 보완이 될 때는 2.2%, 그것도 낮죠. 인구가 보완이 되지 않을 때 0%로 추락한다. 0% 추락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인구 이렇게 중간허리가 잔혹하게 떨어지는 현상은 결과적으로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상 우리의 잠재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뭐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경제 전반적으로도 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될까요? 근데 부동산 대책은 국민의 관심이 높다 보니까 네. 특정 지역만 보고 부동산 대책하면 나중에 이렇게 그 강남 집값이 떨어졌다 하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 수장인 국토부 네. 장관께서는 야 봐라 부동산 대책이 이렇게 쳐가지고 떨어졌으니까 효과가 나겠다. 공치사 올릴 수 있겠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부동산가가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소비라든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잡히는 게 좋겠습니다는 너무 빨리 잡히면 자 지금 한편에 있어서는 경기를 부양시키겠다, 경제 활력을 찾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바로 하면 역자산 효과에 따라서
자, 부동산이 떨어지면 일단 소비부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부동산 대책과 경기 부양 대책과 엇박자가 난다. 한편에서는 경제 활력 찾겠다, 뭐다 이렇게 하는데 한편에서는 가장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가격이 집값이 높은 것은 사실 잡혀야 되지만 그건 집값이 높은 상태에서 떨어뜨리는 거는 다른 문제를 감안해서 사실상 연착시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이렇게 항상 정책은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항상 대통령께서도 이제 각 부서마다 해당 정책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 과거에는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 했을 때 이런 문제에서 서로 갈기가 찢어지다 보니까 그런데요. 대통령께서도 2기 경제팀에 컨트롤 타워를 한 곳에 집중시켜라 하는 것은 소통이 강조된다. 왜 소통이 강조되느냐? 부동산 대책과 그다음에 정부의 경기 부양 대책 엇박자가 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아마 그런 쪽을 강조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확실히 자, 이렇게 경기부양책 종합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이 일부 지역에 집값이 올라간 건 반드시 또 뭐 PI라든가 뭔가에서 강남의 집값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네. 다른 집값에 비할 때. 예. 이 대책이 잡혔으면 다른 경기부양책 엇박자 나는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서 연착을 시켜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출생률 보완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신진대사가 되면 베이비는 은퇴하니까 네. 출생률을 보완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단순히 아동비, 출석비 이거 이렇게 지는 것이 이 효과가 이렇게 구조 문제가 이렇게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효과는 준다. 그래서 자, 뛰어놀아야죠. 뛰어놀면 자, 내가 일자리를 얻는 것이 뭐냐? 일자리를 얻는 것이 그만큼 자아실현도 되고 자아실현에서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을 그래서 남녀 간에 이렇게 애를 낳는 게 반드시 뭐 이렇게 해서 또 경제 문제만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 분위기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침부터 이렇게 죄송합니다는 이렇게 해서 경제 성장, 자아일자리, 행복 이런 걸 찾아가야 될 건가요? 그래서 출산율이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정책적으로 산하 제한 문제라든가 남녀 출생비 문제라든가 결혼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보다 본질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한국의 인구 통계, 인구 구조에서 자꾸 경기 침체 문제, 인구 구조 탓이다. 부동산 문제도 자꾸 인구 구조 탓이다. 이런 측면에서 인구의 구조적 문제점이 나타났다 보니까 뭐든지 저 경기가 안 좋으면 인구 구조 탓이다 하는 것보다 이 구조적으로 이걸 치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의 우리가 소득 수준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출산비, 아동 양육비 준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자, 와튼 스쿨의 제러미 시겔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글로벌 해법, 글로벌 솔루션대로 이민 정책이라든가 이런 데 전향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인구 통계학적에서 보면 자,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가 치유할 수 없다 하면 세계가 하니까 자, 우리의 경제 발전이라든가 이렇게 맞는 게 적극적으로 이민이라든가 이런 걸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됐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이민 정책이라는 문제가 이제 나와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이민 정책에서 이렇게 나와야 경기가 침체되면 나는 잘하는데 인구 구조 탓이다. 부동산도 이렇게 해서 떨어지면 인구 구조 탓이다. 이런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 네. 구조에 맞고 세계가 하나니까 이민 정책에 대해서 한번 홍부총리라든가 이런 분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 강남 집값이 가파르게 침체가 되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 출생률 급감도 원인이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부동산 시장 또 인구 구조 문제에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그 해법과 함께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